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한 지구과학의 세계 주대할 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0월 학력평가 지구학2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그 중력 이상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차근차근 읽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고요. 지금 1번 문제 바로 풀이하고 있는데, 자, 1번부터 20번까지 물론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념도 다 같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중력 이상의 분포와, 자, 중력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B 지역 쪽은 중력 이상이 플러스, A 지역 쪽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분포와 암석 기역과 니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력 이상은 결과적으로 기역과 니은에 의한 암석 때문에, 암석의 밀도 때문에 분명히 나타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와 B 지점의 위도는 같다. 이에 대한 물음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조건이 여기에 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역과 니은 이외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에서 무엇을 뺀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자, 실측 중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하는 중력이죠. 빼기 무엇 하게 된다? 표준 중력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A 지역과 B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위도가 동일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같은 거죠? 위도가 동일하면 표준 중력은 동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여기 보기에서 표준 중력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기억 뭐 물어보나요? 표준 중력은 A와 B에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때요? 기억은 맞는 보기. 표준 중력은 이론적인 중력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구를 타원체라고 생각하고 균질한 밀도로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위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표준 중력이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에 A와 B 지역의 표준 중력은 동일하지만 중력 이상이 플러스 값으로 나타났다. A 지역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실측 중력이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높은 거죠? B 쪽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B 쪽의 실측 중력 값이 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비교했을 때 니은이 기역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밀도를 비교한다. 자, 여기에서 중력 이상이 누구? 기역과 니은 암석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니은 쪽의 밀도가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크다? 그럼요. 자, A에서 그런가요? 아니죠.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큰 거죠? 실측 중력이 작은 겁니다. 실측 중력이 큰 거는 누구죠?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물론 1번이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로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가, 다른 질문을 던질 건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실측 중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진자의 주기가 어느 쪽이 길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진자, 진자 있죠? 주기 누가 길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중력이 작은 A 쪽이 길게 나타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구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은 지구 전체 자기력이죠. 전 자기력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와 다에는 각각 평각과 복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전 자기력, 평각, 복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로 A를 따라 쭉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고, 동일한 경로죠. 그죠? 동일한 경로를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전자기력, 지구 전체 자기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에서 지금 표현을 해놨고요. 나에서는 평각이 좀 변하는 것 같아. 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한 8 정도까지 변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각도 변화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냐라고 했더니 한 65 정도에서 68, 9 정도까지 변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경로를 쭉 따라가면서 전자기력, 평각, 복각의 어떤 변화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질문을 던지면서 이건 이렇게 변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침반의 자침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요거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편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편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북에 대한 자북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뭐 지리적인 북쪽 방향이기 때문에 북극성에 있는 쪽, 청부의 북극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이쪽이 진북 방향이다. 진북 방향이다. 자, 그러면 자북이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를 가리킵니다. 편각이에요. 마이너스 20도다라고 하면 여기 진북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서쪽으로 20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15도 정도 되는 거니까 좀 물론 과장해서 그리자면 자북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각이 줄어들어서 0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편각이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시계 방향인가요? 그러네요. 시계 방향이네요. 따라서 나침반의 나침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기억은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전자기력과 수평자기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자, 전자기력과 수평자기력 사이의 각도가 바로 누굽니까? 복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각이 커지고 있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맞는 복인가요? 네, 그럼 맞는 복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에서 뭐라 그래요? 수평자기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복각과 전자기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전자기력과 복각을 한번 잘 보니까 복각이 한 60도, 6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시고요. 전자기력의 크기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복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 65도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A 경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보면은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성분의 크기가 바로 수평자기력. 자, 그 다음에 요 성분의 크기가 연직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전자기력의 크기는 변화 없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복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전자기력이 점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분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수평자기력은 줄어들게 되고 연직자기력은 커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가 이동해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게 되냐라고 했더니 이쪽 방향을 이렇게, 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평자기력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고 연직자기력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복이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어때요? 그렇죠.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우리 자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망가니즈 단계와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보시면서 망가니즈 단계가 뭐 하는 친구지? 어디서 채취할 수 있는 거지? 보크사이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 광상하는 그 부분에서 해양 자원이고요. 태평양 심해에 있는, 저기 심해에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망가니즈 단계가 되겠고요. 해양에 있는 그런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아니에요. 이걸로 에너지 내는 거 아니고요. 여기를 뽑아내게 되면 여기서 유용한 자원들이 많이 나오죠. 망가니즈를 포함해서 뭐 니켈, 코발트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광상 이야기할 때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이야기할 때 퇴적광상에서 나오는 친구입니다. 장석류, 정장석, 장석 계통이 풍화 침식을 받게 되면서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죠. 그죠? 고령토가 되고 고령토가 다시 보크사이트가 됩니다. 풍화 잔류 광상에 속하는 친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아, 이 광상, 풍화 잔류 광상이구나. 이 친구는 해양 광물 자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짠 하고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떠오르시면 사실 문제는 바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망가니즈 단계와 보크사이트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
가는 해양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맞는 보기 아니요. 에너지 자원 아니라 그랬죠. 이 친구는 해양 광물 자원이고요. 해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은 뭐 석유 같은 천연가스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죠. 가스 수화물 형태로 나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일단은 망가니즈는 에너지 자원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태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화성 태적 변성 중에서 태적 광상, 특히 장석계통이 풍화가 되면서 그렇죠. 고령토가 되고 보크사이트가 되는 풍화 잔류 광상에 속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적 광상 내에서도 어느 광상에 속하는지 정도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 가와나 모두 우리나라에서 풍부하게 분포합니다. 자, 보크사이트와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망가니즈 단계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평양의 심해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가 지금 할당받은 그런 구역이 허가받은 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캔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고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긴 안 되겠죠. 그 길은 공해상이고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라고 하고 봤더니 요거는 우리 주향 경사 측정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림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직명 육면체 모양의 나무 판자를 그림과 같이 고정된 벽에 기대어 놓습니다 라고 하고요. 나다라를 보니까 나는 클리노미터의 긴 모서리를 나무 판자에 대고 주향을 측정한다. 아, 긴 모서리를 옆에다 대는구나. 자, 긴 옆면을 나무 판자에 대고 경사를 측정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주향을 측정하고 있다. 다는 경사를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라는 그럼 뭔가요? 라고 봤더니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주향과 경사를 다시 한번 측정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 다, 라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그림이냐?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와 다에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는 거는 누굴 가지고 했냐면 A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거고, 라에서는 기울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향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클리노미터를 어떻게 이렇게 놓게 되죠? 긴 면을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맞추고 측정을 하셔야 돼요. 주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층에 기울어진 면, 지친 면이 있다면 수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있잖아요. 이 주향선이 어느 방향으로 진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나 라고 하는 게 주향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주향 재는 거고요. 경사를 측정할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주향 경사 다 측정해야 되고요. 여기도 주향 경사 다 측정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사 측정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자면 클리노미터의 옆면을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더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네요. 이 긴 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어찌 보면 나무 판자의 수직으로 이렇게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리노미터를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측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죠. 이걸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경사각은 아무래도 A와 B 중에서 B가 어때요?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향은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주향은 어쨌든 이렇게 놔두게 되면 주향을 측정하는 형태로 놔두게 되면 동일한 방향으로 주향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나에서 이제 우리 주향 측정하는 거예요. A에서 주향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노미터는 수평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수평이 되도록 해야 이 나무 판자, 즉 지측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수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인 주향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클리노미터는 반드시 수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 과정에서 클리노미터의 긴 옆면은 이제 다 과정은 뭐 하는 거였어요? 경사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쟤한테 놔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클리노미터의 긴 옆면은 주향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옆면을 두되 주향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니은도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과정 나와 라에서 측정한 나무 판자의 주양은 같습니다. 과정 나에서는 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냐? A에서 주양을 측정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과정 라에서는요. B에서 주양을 측정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노미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양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선이니까. 따라서 측정한 나무 판자의 주양은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은 뭐냐면요. 맞아요. 지각평형설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고요. 지각평형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항상 이제 있는 일이죠. 물 위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이제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ABC, ABC가 지금 물에 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떠 있는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진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채로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C,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B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려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A와 B의 밀도는 같고 B와 C의 밑면적과 높이는 같다. 자, 그러니까 A와 B는 밀도가 같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C는 밀도가 달라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B와 C는 어쨌든 동일한 크기다라는 겁니다. 밑면적도 같고 높이도 같고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한번 보세요. A든 B든 C든 이렇게 있을 때 A 한번 보세요. A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친구를 봤을 때, 자, 요 친구의 밀도를 물의 밀도의 몇 배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면 편해요. 전체 높이가 있어요. 뭐 사실은 전체 부피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맞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육면체, 직육면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높이라고 두셔도 돼요. 자, 전체 높이에 대해서 잠긴 부분 있죠? 자, 요거의 비율이에요. 전체 높이에 대해서 잠긴 부분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 몇 대 몇이죠? 전체는 2, 잠긴 거는 1, 2대 1이. 그러니까 잠긴 거 전체 길이에 대해서 한 0.5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의 밀도 비율입니다. 물에 대한 밀도 비율이에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요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밀도는 바로 얼마가 나오게 되죠? 0.5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기억 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현재 밀도가 얼마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밀도는 0.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을 한번 그냥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A와 같은 경우에 여기 밑면 있죠? 밑면에서 밀도,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A가 누르는 압력과 그 다음에 요 깊이에 해당하는 물 있죠? 물의 압력과 동일합니다. 압력을 OGH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밑에 여기 한번 살짝 써볼게요. 그냥. 자, 이 물에 의한 압력을 한번 쓰게 되면요. 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쓸게요. 물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G 곱하기 얼마예요? H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나무 도막에 의한 밀도잖아요. 로 하고 나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G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나와요? E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중력가 속도는 이렇게 없애버리시고요. 물의 밀도와 나무의 밀도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물의 밀도 비례식 쓸게요. 나무의 밀도를 구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얼마? EH 대 H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체 높이, 잠긴 부분 높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대2 물이 2 나무 도막이 1 이렇게 밀도로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보기에서 나무 도막의 밀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기억 보기는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A의 밀도는 0.5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가에서. 자, 왼쪽이죠. A, B 수면 아래 잠긴 부분의 깊이가 다른 현상은 자, A와 B예요. B, C 아니에요. 밀도 다른 거 아니라 밀도가 동일한데 잠긴 게 달라요. 이거 에어리설이에요? 프레설이에요? 에어리설이죠. 에어리설. 프레설은 서로 밀도가 다르고요. 여기 깊이가 거의 같아요. 잠긴 게 같아요. 자, 요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에어리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프레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을 한번 보시면은 나에서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도대체 어떡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서 C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자, 올려놓은 후 평형을 이루게 된다면 이루었을 때 수면으로부터 C의 윗면까지의 높이는 자, 수면으로부터 C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높이는 H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C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문제가 비교적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게 어떤 거냐면 C를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B 위에. 그러면 C를 올려놓으면 자, 한번 보세요. A가 높이가 2H죠. 자, C를 올려놓고 나면 B, C 합친 친구도 크기가 왠지 A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B, C 합친 친구의 전체 밀도가 A와 동일하다면 잠긴 것 똑같이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H만큼 딱 잠길 거예요. 만약에 밀도가 조금 작다면 평균적으로 밀도가 조금 작다면 A가 요만큼이 아니라 이렇게 좀 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밀도가 만약에 A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인 밀도가 되겠죠? 더 잠긴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C는 지금 어때요? 밀도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자, 잠긴 거를 잘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잠긴 거 작잖아요. 그죠? 그럼 밀도는 분명히 A 또는 B보다는 어때요? 작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이 합친 밀도 어때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0.5라고 하는 밀도보다는 아마도 작아지게 될 거고요.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수면으로부터 여기죠? C의 윗면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H보다 클 것이다. 그렇네요. 밑에 잠긴 부분이 H보다 작을 테니까 여기는 H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한반도가 있고요. 우리 한반도의 어떤 지질,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세 개의 층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표는 변성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 C가 있는데 A, B, C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A는 지금 여기 어디예요? 태백산 분지 이쪽이 되겠죠. 강원도 쪽, 경북 쪽 살짝 걸치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고생대 때 지층이 되겠습니다. 조선노충군에 해당하는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대 하면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이렇게 있어요. 자, 아무튼 고생대 쪽이고요. 아마 석회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상남북도를 크게 이렇게 영역을 칠해놨죠. 그죠? 경상노충군. 중생대 보면 대동, 경상 이렇게 있는데 경상노충군. 중생대 후기 쪽에 이제 퇴적된 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지금 포항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신생대에 해당하는 지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성암의 특징을 잘 보시면요.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아서 형성된 암석이며 홈펠스 조직이 발달하는 그 변성암은 바로 홈펠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름 있어요. 홈펠스 조직을 가지는 자, 쉐일이 홈펠스 조직을 가집니다. 자, 기억 이름 뭐라고요? 홈펠스. 여기 조그맣게 쓸게요. 홈펠스 되겠고요. 대리암은 석회암의 변성이 된 겁니다. 석회암의 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이며 입상 변정질 조직을 가진다. 입상 크다. 변정질 변했어요. 변성받으면서 결정 광물이죠. 하나하나가 커졌어요 라는 겁니다. 자, 니은은 누구라고요? 바로 석회암입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우리 얘기할 때 석회암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A에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대리암 요거 저 A 같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B에서는요, 기억이 발견이 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B는 경상누춘군이 되겠고요. 무엇이 발견된다? 기억, 홈펠스가 발견이 된다. 자, 그럼 요거는 요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상누춘군, 자, 중생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셔야 기억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중생대 때는 아주 활발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부조산 운동도 있었고 후기에 불국사 변동도 있었는데 이때 관입한 마그마에 의하여 중생대 지층들이 이런 홈펠스 조직, 접촉 변성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자, B에서는 경상누춘군에서는 자, 그 이후에 불국사 변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이런 홈펠스 조직이 나오는 친구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사전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니은 석회암이죠. 그죠? B보다 A에 많이 분포하게 될 것 같아. 자, 석회암은 어디에서 많이 분포한다 그랬죠? 고생대층이죠. 그죠? 조선누춘군에서 해성층이기 때문에 석회암 많이 분포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평안누춘군, 이제 나중에 고생대 후기 쪽이죠. 그때는 그 하부 쪽에는 석회암, 그 이후에는 이제 육성층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A 쪽에 석회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B보다 A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 그렇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누구예요? 가장 먼저 A가 되겠습니다. C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D가 어때요? 틀린 보기 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해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보니까 천해파가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천해파는 수심이라고 하는 게 파장의 20분의 1보다 작은 곳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서 천해파라고 한다면 계속 수심이 얕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계속 천해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해파가 진행하는 해역을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 지점에서 해파의 속력은 각각 VA와 VB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속력 비교하라고 하려나 보다. 그죠? 자, 여긴 VA의 속력으로 해파가 진행 중인 거고요. 여기는 VB의 속력으로 해파가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이 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타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육지가 있고 해안선이 있는데 해안선이 직선, 해안은 여기 있고요. 해저 지형이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200m, 200m. 자, 그러면 이런 게 되겠네. 자, 여기 딱 여기서 만났죠? 여기 수심을 H라고 한다면 이거대로 따르자면 A 수심은 그렇죠. EH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VA, VB 속도가 VA, VB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속도 천해파 속도는 루트 GH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친구의 속도를 비교하라라고 한다면 물론 VA가 빠르겠는데 얼마나 빠르겠니? 라고 하면 자, 수심이 2배가 되잖아요. 자, 수심 2배면 몇 배? 루트 2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해수 표면에 물 입자는 타원 운동을 한다. 그렇죠. 천해파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물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한다? 타원 운동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장은 A와 B에서 같습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천해파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 자,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렁출렁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전달되는 상황을 보니까 수심이 얕은 천해파예요. 천해파가 되기 때문에 수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친구는 천천히 마루가 해안 쪽으로 접근하게 될 거고요. 여긴 수심이 조금 깊으니까 좀 빠르게 마루가 해안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장은 점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즉 천해파가 수심이 얕은 해역을 계속 진행해서 이제 점점점 얕아지는 해역으로 진행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점점 파장은 짧아져 가야 되겠습니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속도가 선생님이 루트 2배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디귿은 뭐라 그랬어요? 2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틀린 보기. 정확히 보시자면 루트 2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를 보니까 에크만 수송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동서남북 표시되어 있고요. 육지와 바다가 있고요. 여기가 연안이라고 됩니다. 자, 어느 연안에서 위치한 피해역에서 에크만 나선을 해수면에 투영시킨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해수면에 투영시킨 거야. 자, 그런데 표면 해수의 이동이 요쪽이야 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거 아래쪽은 좀 이제 조금 더 밑에가 되겠죠. 몇 미터 아래쪽은 요렇게 가고 되겠고요. 그 몇 미터 아래쪽은 요렇게. 그 몇 미터 아래인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표면 해수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해수는 느립니다. 더 느리고 더 느리고 더 아래쪽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에크만 수소 나선을 나타낸 거고요. 표면 해수보다 더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걸로 봐서 여기는 지금 현재 북반구라고 할 수 있고요. 북반구. 표면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봐서 바람은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불고 있겠구나. 바람. 이거 보고 바람을 여러분들 혹시 저기 북풍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어디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바람은 남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크만 나선이 이렇게 해수면에 투영된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해수 표면의 이동, 그 밑에 층 이동을 평균을 내게 되면 에크만 층 내에서, 즉 마찰 층 내에서 에크만 수송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표면 해수가 표층에 있는 에크만 층이 전반적으로 육지에서 해안선 쪽에서 멀어지는 과정이므로 이 부근은 연안은 물이 빠져나가요. 없어요. 따라서 밑에서부터 보충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연안에서는 용승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답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P는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네. 회전하는 방향 가지고 북반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연에는 용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세 번째, 기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수는 자, 이 친구 니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해수보다 수심이 어떤 곳이라고요? 얕은 곳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깊은 곳. 왜 이게 더 얕고 이게 깊은 곳이라고 그랬죠?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이 효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거보다는 어찌 보면 바람보다는 느리게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거고요.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느리게 조금 더 그 밑에는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고 점점 느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심은 니은이 더 깊은 거예요. 근데 기역이 더 깊다라는 형태로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우리 천체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천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보니까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어느 날 새벽 4시라고 했거든요. 새벽 4시면 해가 떠 있나? 그렇죠. 안 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북반구 중위도 지역, 북반구 중위도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자, 수성, 금성, 이렇게 행성들이 배치가 되는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보면 황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 그리고 새벽 4시니까 해가 뜨기 전이니까 어디쯤? 아마 태양은 저기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땅 아래쪽에, 저기. 사실은 더 밑으로 가고 싶은데, 더 밑으로 가면 7, 8m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서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아마 청구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청구의 적도가 어떤 형태로 지나게 될 거냐면 이렇게 아마 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구의 적도는 이렇게 지나고 여기 어디선가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기 남쪽에서 이제 최대치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새벽 4시에 관측한 행성들의 위치, 수성과 금성은 최대이각 그리고 외합 사이에 위치한다. 최대이각과 외합 사이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행성이 있잖아요. 자, 내행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가 있죠? 가운데 태양 이렇게 적어 놓고요. sun, S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는 어디쯤에 있나요? 자, 지구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기다 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의 동쪽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두 어느 쪽에 있죠? 서방 이각 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최대 이각에서 외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성과 금성은.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상대적인 위치 변화로 보자면 이쪽으로 이동 중이야 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최대 이각과 외합 사이에 위치합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이날 천왕성은 역행한다. 자, 외행성이 지금 뭐 천왕성이든 화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지금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살짝 생각을 한다면 외행성의 궤도를 자, 여기 지구니까 한 요 정도쯤에서 외행성의 궤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외행성의 궤도가 그려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정도 위치하는 친구들이 외행성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뭐 점점점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행한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천왕성은 여기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합과 어디예요? 서구 사이에 위치합니다. 역행은 어디서 나타나요? 외행성의 역행은 여기 충부근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왕성이 역행한다. 아니요. 천왕성도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모두 현재 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지금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한번 볼게요. 토성은 충과 동부 사이에 위치한다. 아니죠. 토성도 지금 보면은 거의 어디쯤에 위치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정도 뭐 서구 부근에 위치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기 동부 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2번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수성의 저기는 음의 값을 갖는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성, 금성, 화성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황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천구의 적도는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쪽을 천구의 적도라고 쓸게요. 자, 천구의 적도는 저기가 0인 곳이고요. 요거보다 아래쪽은 저기 마이너스, 위쪽은 저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확실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가서 여기쯤 만날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천구의 적도가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수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구의 적도보다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플러스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은 저기가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지구부터 금성까지의 거리는 이날보다 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맞는 보기네요. 왜냐면 우리가 금성이 지금 현재 최대이각과 외압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 지구와 금성 사이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보다 멀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그럼 5번은 틀린 보기다.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날 금성, 지구, 화성 사이에 이루는 각은이라고 합니다. 자, 금성이 여기 있죠. 내행성이니까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금성과 지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저기 위치하니까 이걸 화성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여기 사이 각도가 이렇게 있죠. 자, 이 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금성, 지구, 화성 사이. 금성, 지구, 화성 사이 요 각도를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금성은 상대적으로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벌어지는 거야, 그죠? 화성은 어디로 이동하죠? 그렇죠. 지금 외행성들은 상대적으로 지구보다 공전이 느리기 때문에 주기가 길기 때문에 물론 이쪽 방향으로 공전하려고 하겠지만 태양, 지구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화성은 외행성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따라서 금성은 상대적으로 저쪽, 화성은 이쪽. 각도 어떻게 돼요? 커져버리게 되네요. 그죠? 커지게 된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 이날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이 이런 우리 행성이 등장하는 문제들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꼭 그려보면서 여러분들만의 풀이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지금 이 딱 내용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었고, 오,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는 것만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따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잠시 멈춰놓고. 자, 9번의 답 4번이고요.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뭐냐면요. 규산형 광물 ABC가 있습니다. 근데 ABC가 누군지 힌트를 좀 줬어요. 감람석, 흑운모, 석영 중에 하나야 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규소랑 산소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규소 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 규소, 산소 4 된다고요? 1대 4. 그럼 1대 2.5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2대 5가 되는 거고요. 요거 얼마요? 1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대 4. 규산염 삼연체 끝에 있는 산소들 공유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가 누구예요? 감람석입니다. 2대 5 판상형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누구죠? 자, 흑운모 되겠습니다. 흑운모. 자, 이 친구 1대2 석영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다면 풀리겠다. 보겠습니다. 표는 규산형 광물 ABC 규소산소 규소 원자수에 대한 산소 원자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ABC는 각각 석영, 감람석, 흑운모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설명 찾으세요. 기억. A는 감람석입니다. 예? 그럼요. 맞는 보기. 1대 4로 찾는 거예요. 1대 4. 그 다음 두 번째, B는 무색 광물입니다. 자, B는 자, 감람석, 흑운모, 석영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흑운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색 광물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흑운모는 유색이죠. 어둡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감람석, 백운모, 석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백운모도 사실은 운모 계통이기 때문에 2대 5의 결합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자, 여기 나오는 ABC는 뭐 감람석, 백운모, 석영 중에 하나다라고 했다면 아마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였을 것 같아요. 백운모 들어가면 백운모도 무색 광물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 A와 C는 모두 쪼개짐이 나타난다. 자, 감람석과 석영은 우리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사방으로 결합력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 약하게 결합된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두 다 동일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깨지게 됩니다. 근데 흑운모 같은 경우는 판상으로는 강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판과 판 사이에는 비교적 약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쫙 쪼개지는 면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면,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 흑운모, 각섬석과 석영은 깨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A와 C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A와 C는 모두 쪼개짐이 나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여기 시간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온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1km, 2km, 3km에서 한 10km, 11km 정도까지는 우리가 흔히 대류권이라고 해서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위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런 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도, 2도, 0도,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 맞는데 여기는 내려가는데도 있긴 하나 뭐도 있죠? 자, 보세요. 6도, 8도, 10도, 12도, 14도. 점점 기온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층을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여기를 기온의 역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전층. 아, 지금 현재 여기 역전층이 보이고 있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기억. 자, T1. 시간 여기 T1 있죠? T1의 높이 0에서 0.5km, 0에서 1km, 0.5km면 여기는 선생님 지금 방금 표시한 딱 여기네요. 그죠?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역전층 발달했네요. 요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역전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자, 이렇게 되면 기층이 아주 안정적이 되는 거죠. 역전층은 안정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높이가 이제 1에서 2km 사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온 감률을
자, 기온 감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높이 올라갔을 때 기온이 얼마가 떨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1km 올라갔는데 기온이 5도 떨어지는 게 있고 기온이 6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1km 올라갔는데 두 경우 중에서 기온 감률이 누가 큰 겁니까? 5도, 6도. 그렇죠. 6도 떨어지는 게 더 크잖아요. 그거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T1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T2 이렇게 선 그어 보세요. 1에서 2km 사이 보세요. 자, 한 13도 정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13도 정도에서 6도 떨어지면 한 7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T2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몇 도예요? 한 5도 정도 되고요. 이게 2도 정도니까 3도 떨어졌어요. 아, 이거 3도 떨어졌고 요건 7도 떨어졌으니까 기온 감률 누가 크다? 그렇죠. T1이 큰 겁니다. 자, 뭐라 그랬죠? 이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이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딕은 T2일 때 여기네요. 그죠? 기층의 안정도는,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방금 얘기했죠. 5도에서 2도 정도니까 여기서 기온 감률이 얼마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기온 감률이 약 3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 단열 감률은 10도, 수분 단열 감률은 5도. 자, 3도면 상당히 작게 나는 거죠. 기온 감률이 작을 경우, 자,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참 많아요. 그죠? 기온 감률이 작을 때 안정, 불안정, 안정이에요. 안정.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작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뭐예요? 절대 안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 한번 볼까요? 디귿 보기에서 자, 안정도는 절대 불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아까 여기가 한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7도랑 한 6도 정도 되니까 한 7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그럼 여기에 7도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7도 정도 되면 어찌 보면 수분 단열 감률과 건조 단열 감률 5도, 1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건부 불안정. 10도보다 만약에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절대 불안정.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한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절대 안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1번 문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푸시다가 3도. 아, 맞아. 이거 안정이지.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3도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긴 높이고 여긴 기온이고 건조 단열 감률은 이렇게 있고 수분 단열 감률은 이렇게 있으니까 3도면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3도면 맞아. 여기 있는 거구나. 안정. 이렇게 찾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푸신 거예요. 잘 푸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시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약간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아, 기온 감률이 작은 경우는 안정이구나.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물론 그거 하나 외웠다고 바로 빠르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적용하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빠르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 바람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기압 경도력도 있고 전향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는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마찰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A와 B점인 바람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자,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가 긴 거는요,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작은 거는요,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는 거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크기, 방향 나타낸 것입니다. A에는 경도풍, B에는 지상풍. 아, 그러니까 이거 회전할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 분명히 이 친구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북반구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남반구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저기압성인지 고기압성인지 이걸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압 경도력이 크죠. 전향력이 작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 이 저기압성이에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북반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압 경도력 이렇게 되면서 이쪽이 구심 방향이에요. 구심 방향. 이 운동을 할 때 중심 방향이란 뜻이에요.
이게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운동 이렇게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려면 전향력이 더 커야 돼요. 운동 자체를, 운동 경로가. 운동 경로는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구심 방향. 자,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거에 안쪽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기에 기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저기압성이에요. 자, 저기압성 경도풍. 자, 지금 북반구, 남반구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면 이제 북반구,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렇게 가면 이제 남반구, 시계 방향으로 보는 저기압성 경도풍 되겠고요. 오른쪽은 기압 경도력 전향력이죠. 전향력은 진행하는 방향, 바람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은 적어도 요 선을 딱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마찰력이 바람 반대편으로 작용해야 돼요. 바람이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맞죠? 마찰력 이쪽이 맞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마찰력 작용하고요. 마찰력 작용하고요. 바람은 어느 방향? 이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에서 불어온 바람은 모두 등압선에 나란하다. 자, 경도풍이라고 하는 건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등압선과 나란하긴 한데, 여기 마찰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등압선을 뚫고 가로지르면서 가게 됩니다. 즉, 기압이 낮은 쪽으로 바람이 이동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압 경도력이 있으면 기압 경도력의 수직 방향으로 등압선이 있는 거예요. 기압 경도력의 수직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란하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란하게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A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 저기압성 경도풍. 닌 동그라미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B에서는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B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랬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동풍 되겠습니다. 서풍이라고요? 예, 틀린 보기 되겠네요. 그럼 니은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우리 3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쓰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기의 제곱은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기의 제곱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G 하고요. M1 플러스 M2 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전체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M1 플러스 M2 분의 4파이 제곱 A 3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는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M1 플러스 M2 이 친구예요. 질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행성과 위성이 되겠죠. 행성과 위성의 질량의 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G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G랑 4파이 제곱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썼고요. 자, 질량이 비례하는 것은 누구에 비례한다? P 제곱분의 A 3승에 비례한다. 요거예요. 자, P 제곱분의 A 3승에 비례한다. 누가? 질량의 합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반지름과 공전주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고요. 그 다음 조건 잘 보세요. 단 ABC의 질량은 위성이 되겠죠. 위성 ABC의 질량은 행성의 질량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왜 무시했을까요? 행성과 위성의 질량 합인데 이 합을 쓸 때 이건 그냥 행성의 질량이야. 위성의 질량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 너 무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고 B와 C 공전 방향은 같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자,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으면 자 보세요. 공전 궤도가 300, 여긴 100. 3배 차이 나죠? 여기는 위성이. 자, 공전 주기는 15가 1.5예요.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질량은 비례를 합니다. 누구에? 요거에. 그러면 A에 속하는 행성 가 한번 보세요. A를 가지고 있는 행성 가는 C를 가지고 있는 행성 나보다 주기가 10배 길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P제곱분의 A 삼승이잖아요. 10배 커요. 분모가 100배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질량이 100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전 궤도 긴반지름은 3배가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3의 3승배. 그러니까 아마 질량은 가 행성의 질량은 나 행성의 질량보다 이만큼 될 거야. 이거 배 될 거야 라는 겁니다. 100분의 27이잖아요. 0.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 행성의 질량은 나 행성의 0.27배. 즉 작은 겁니다. 따라서 기억 어때요? 질량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네, 그럼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은 100보다 작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공전 주기가 줄었죠. 공전 주기가 줄면 다 동일하게 이제 나 행성의 질량이에요. 나 행성의 질량 플러스 B 위성 질량 혹은 C 위성 질량. 근데 걔네들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 제곱분의 A 3승이라고 하는 값이 B든 C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궤도 긴반지름도 줄어야 됩니다. 공전 주기가 어떻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궤도 긴반지름을 세제곱한 값도 요거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제곱은 9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 세제곱한 것도 9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100보다 작아. 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B와 C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합 주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와 C의 회합 주기는 이라고 합니다. 회합 주기니까 당연히 누구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시면 돼요. 즉 먼저 0.5분의 1 빼기 1.5분의 1은 회합 주기 S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정리해주면 2 빼기 자 이거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얼마죠? 3분의 4가 되겠고요. 따라서 회합 주기는 4분의 3, 1이 되겠습니다. 1보다 작네요. 1보다 길다라고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14번은 별 A의 적경과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냐면 지평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점 보이시죠? 좌우선상에 T1일 때 A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별 A의 적경과 저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추운 날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추운 날이구나. 자, 추운 날이니까 추운 날 하게 되면 태양의 적경을 준 거예요. 자, 이런 날짜를 준다는 얘기는 태양의 적경이 얼마란 얘기죠? 추운 날이니까 12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관측암 위치 A를 나타내고 T1, T2 시간. T1일 때 별 A는 여기, T2일 때는 별 A는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옳은 거 골라내는 거고요.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T1일 때 새벽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좌우선상의 A가 자, T1일 때 A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요. 5시 15분의 적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 한번 잘 그려보세요.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동남서 방향에서 청구의 적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동쪽이고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좌우선상의 적경이 얼마인 천체가 와 있다고요? 대략적으로 5시 15분. 그냥 대략 5시 정도로 갈게요. 자, 여기 적경이 5시인 천체가 있습니다. 그럼 6시, 7시, 8시인 천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 방향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는 11시 정도, 11시 15분 정도 되는 천체가 와 있을 거고요.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가서 6시간 전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는 23시 정도 되죠. 자, 이런 상황으로 적경 저기가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태양의 적경이 얼마라고요? 12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 지평선 아래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억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죠? T1일 때 새벽일 거야. 그렇죠. T1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T2일 때 A의 방위가 270도이다. 자, T2는 지금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근데 저기가 마이너스 8도예요. 그러니까 이 A별은 청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라고 치면 A별은 저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요렇게 아마도 일주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지는 점에 오른쪽으로 살짝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 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방위가 270도고 여기는 270도보다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뭐라 그랬나? 270도다. 즉 A별의 저기가 0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틀린 복이죠. 자, 요거 저기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270보다 작은 방위각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위도를 얘기합니다. 자, 위도는 자 여기 55도 보이시죠? 남중고도 55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이 별의 무엇 적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8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얼마죠? 82. 그러면 위도는 어떤 값이 되죠? 82도 빼기 55도가 되겠고요. 그럼 얼마 나오나? 27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 맞는 보기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이제 등장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번. 그린 가와 나는 지역, 가지역, 나지역이에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와 각 지역의 지표에서 30도로 가열. 자, 30도 보이시죠? A. 30도 B 이렇게 이제 각각 가열한 거예요. 단열적으로 상승했을 때 상승 응결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승 응결고도가 여긴 1km예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km예요. 자, 우리 상승 응결고도 공식 있잖아요. 상승 응결고도 공식 H는 125의 T-TD. 그래서 1km가 나오려면요. 뒤에 게 8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공기는 지금 현재 30도니까 있을 점은 얼마? 22도. B 공기는 지금 얼마? 16도 차에 놔야 돼요. 그래서 14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왼쪽이에요. 1에서 2km에서 기온감률은 자, 기온감률은 누굴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기온선을 이렇게 봐주세요. 이게 이제 기온선이에요. 기온감률은 1에서 2km 사이 기온감률이니까 이렇게 지금 선생님 표시한 겁니다. 기온감률은 수분 단열 감률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수분 단열 감률은 자, 킬로미터당 5도예요. 자, 이게 1km 높이고요. 5도 간격이죠. 수분 단열선을 그려주시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죠? 요게 바로 수분 단열선이에요. 지금 기온 감률선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기온 감률이 커요, 작아요? 기온 감률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시면 돼요? 수분 단열 감률보다 크다. 아니죠. 기온 감률은 수분 단열 감률보다 작잖아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표에서 A의 있을 점은 22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1km 상공에서 상승 밀고도 나왔기 때문에 얼마? 8도 차이 나야 되고요. 여기가 30이면 이건 얼마? 2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기를 이제 올려가지고 구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승했을 때 구름의 두께를 비교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A 공기 일단 한번 상승시켜 볼게요. 상승 응결 고도까지는요, 건조 단열 감률입니다. 1km 올라가는 동안 30도, 20도, 10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름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분 단열 감률 따라갑니다.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지고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름은 어디서 생기죠? 자,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여 여기까지. 자, 기온선을 뚫고 올라갔더니 차갑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이렇게 구름이 생기려고 하고요. 두께는 1km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B 한번 가볼게요. 건조죠? 킬로미터당 10도, 또 10도,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건조예요. 그 다음에 수분 따라서 킬로미터당 요거 한 칸 5도 요렇게 가죠. 그러면 구름이 생겨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가 넘는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구름의 두께는 누가 두껍다? 나가 두껍습니다. 디귿 보기. A가 상승했을 때가 B가 상승했을 때보다 두껍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어떤 거냐면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입니다. 자, 회전 속도 곡선이고요. 회전 속도 곡선이 처음에는 강체 회전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예요? 질량이 중심에 모여 있지 않고 좀 퍼져 있다는 겁니다. 약간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속도가 밑으로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수평으로 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바깥쪽에 쭉 펼쳐져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은하가 원래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럼 회전 속도 곡선과 은하 원반에 위치한 별 A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자,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찾아볼게요. 이 은하의 질량의 대부분은, 자, 이런 말인데,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중심부에 집중이 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회전하듯이 거리가 2배, 3배, 4배가 되면 속도는 그게 루트를 씌운 값만큼 이렇게 떨어집니다. 2배가 되면 루트 2분의 1. 3배가 되면 루트 3분의 1. 4배가 되면 루트 4분의 1. 이렇게 이제 속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태양계는 모든 질량이 중심에 딱 모여 있잖아요. 모든 하면 좀 그렇다. 태양계 전체 99.8%의 질량이 태양에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모여있을 때는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하 중심에 대한 회전 주기는 이라고 합니다. 자, A와 B가 지금 속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B는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 주기는 길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습니다. 예, B가 깁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B에서 관측하게 되면, 자, B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쪽으로 V의 속도로 가는 거고요. A는 지금 요렇게 V의 속도로 갑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서로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고 있는 거죠? 멀어지면 적색 편의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면 지금 현재 지구가 있고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아요. 북극 쪽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화살표는 해수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적도상에서 해수에 작용하는 달에 의한 기조력의 수평 성분의 크기. 이거는 해수가 이동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죠? 수평 성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조력이 0이네요가 아니라 수평 성분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평 성분이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은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인데 사실 달 기역 6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여기 달이 이쪽 방향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기조력이 작용하는 건 어떻게 작용하냐면 달 쪽과 달 반대쪽은 어때요? 아주 크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하게 지구를 집어넣게 힘이에요. 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수평 성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달이 니은의 위치에 있어야 어때요?
00 000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은 지금 니은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니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달 쪽으로 부풀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달 반대편으로 부풀어 있을 거예요. 만조, 만조, 간조, 간조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게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건 같은 경우에 달은 적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달 위에 다른 조건은 기조력에서 우리 생각하지 말자. 뭐 태양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찾아볼게요. 기역부터 볼게요. 달은 기역 방향에 위치한다. 틀렸네요. 아까 이제 니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 그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 지점에 썰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A는 지금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자전하게 되죠. 그럼 A가 상대적으로 간조 지역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조. 여기 뭐라고요? 만조. 해수면이 높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 빠져나가는 거죠. 썰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지점의 해수면의 높이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12시간 후가 현재보다 높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12시간 후가 되면 어디가 있을 거냐면요. 여기 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달에 의한 것만 생각하세요. 천문학적인 요인만 생각하세요. 달만 그것도 했기 때문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어찌 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달의 위치가 12시간 동안 살짝 변합니다. 달은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공전을 해서 하루에 한 12도 정도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한 6도 정도 가량 갈 것 같아요. 12시간이면 이렇게 가버리게 되니까 만조 지역이 여기 있다가 만조 지역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12시간 후가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만조 때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12시간 후가 만조랑 더 가까운 순간이 되기 때문에 높아야 돼요. 그래서 디귿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시간 후가 현재보다 높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되겠고요.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거 좀 잘 해석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고 하니 간은 1000헥토파스칼이래요. 자, 이거 1000헥토파스칼. 1000헥토파스칼이니까 여기 50m예요. 여기 150m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500헥토파스칼이 아니라 500헥토파스칼이 5600, 5500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000헥토파스칼이랑 500헥토파스칼의 높이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가 지금 1000헥토파스칼에 있잖아요. 그러면 500헥토파스칼의 높이를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여기가 1000이고요. 500이랑은 5500m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5550m가 뭐예요? 500헥토파스칼의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C도 한번 볼게요. C가 지금 100m잖아요. 100m인데 5400m죠? 여기 얼마예요? 5500m가 되는 거고요. 그럼 A도 한번 해볼까요? A는 5200m죠? 근데 A가 원래 1000헥토파스칼이 몇 미터에 있대요? 100m에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5300m에 있는 거고요. 자, B도 한번 해볼게요. B는 150m래요. 150m. 그러면 이 5200m니까 5350m. 이 친구 5350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500헥토파스칼에서 같은 고도를 쭉 연결하세요. 자, 여기가 5500m, 5300m, 5400m.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500이 있고 5550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한 중간 정도를 잡고요. 이렇게 그으시면 이게 뭐예요? 5500m입니다. 이렇게 그어주시면 5550m고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5400m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5300m. 자,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500헥토파스칼의 고도가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500헥토파스칼의 기압 경도력은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있어요. 저기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 보기를 보시면요. C30의 5500m에서 지점에서 수평의 어떤 기압 경도력은 어느 쪽을 향할 것이다? 저쪽을 향할 것이다. 북서쪽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남동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볼게요. 500헥토파스칼의 고도는 B와 D를 비교하면 B는 5350m고요. 이게 5550m가 되기 때문에 D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B보다 D에서 낮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맞는 보기네요. 일단 동그라미 치고요. 자, 왜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은 A30의 100m인 지점이 B30의 100m인 지점보다 낮다. 자, A30의 100m인 지점과 지금 A와 B는 지금 지상에 있는 점이에요. A30의 100m는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B30의 150m가 1000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럼 100m는 1000헥토파스칼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기압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m에서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럼 100m는 1000보다 높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0m 상공에서 기압을 비교를 한다면 B가 더 높은 겁니다. 따라서 B30보다 낮다. A가 B30보다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요 선 긋는 거 있잖아요. 500헥토파스칼의 고도 같은 거 쭉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18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어찌 보면 아주 정형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강도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나는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 야, 이거 종족 1이래요. 그럼 이제 누구 보라는 거야? 요거 보라는 거고요. 그냥 종족 1이니까 우리 바로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대략적인 주기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변광 주기입니다. 따라서 대략 2에서 6이니까 한 4, 1 정도 되고요. 4, 1 정도의 변광 주기를 가지는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입니다. 근데 지금 7.6과 8.4 사이에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므로 평균 등급은 8등급으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이렇게 되겠고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10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 됩니다. 자, 로그 R이 얼마 나와야 돼요? 로그 R은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로그 R이 3이기 때문에 R은 10의 3승, 즉 1000 파색 거리에 있는 거네요. 따라서 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볼게요. 1000파색이다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있나요? 디귿에 있네요. A까지 거리는 약 1000파색이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A의 절대 등급, 니은 볼게요. 절대 등급 마이너스 2등급이다. 맞는 보기 되겠네요. 기억 한번 볼까요? 자, 변광 주기가 같을 때 세페이드 변광성의 광도는 자, 그냥 절대 등급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변광 주기가 4일인데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 마이너스 2등급 정도 나오고요.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 마이너스 1.5등급입니다. 누가 더 밝은 거예요? 마이너스 2등급이 더 밝은 겁니다. 따라서 0.5네. 0.5, 1.5가 아니라 그러니까 1.5등급 정도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이 더 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종족 1이 종족 2보다 광도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절대 등급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고요. 성감물질이다. 성감물질의 분포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구나. 이게 뭐라고 하지? 원형이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감물질에서 ABC가 차지하는 질량 비율이고요. 질량 비중에서 전체 성감물질의 99%는 성간기체고요. 가스 성분이고요. 1% 정도가 성간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ABC는 각각
수소, 헬륨, 성간, 티끌 중에 하나야. 자, 그러니까 1%가 누군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간, 티끌. 그러면 B와 C가 이제 성간 기체 성분이 되겠고요. 수소와 헬륨이라고 했기 때문에 C가 수소 많은 거잖아요. 그죠? B가 누구? 헬륨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거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반사성운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반사성운은 뭐냐면 별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을 산란을 시키게 돼요. 누가? 성간 티끌이요. 성간 티끌이 별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푸른 빛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 그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을 많이 산란시킵니다. 우리 하늘이 파란 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헬륨이다. 틀렸죠. A는 누구예요? 성간 티끌입니다. 헬륨은 B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간 소광, 성간 적색화 이런 것들은 주로 성간 티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로 B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입니다. A, 성간 티끌이 성간 소광이나 혹은 성간 적색화나 이런 일을 보통 벌이게 됩니다. 그럼 디귿이 맞는 보기인가 보다. 자, 보겠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성간 물질은, 자, 나를 구성하는 이에요. 구성하는 이 성간 물질은 이제 주로 누구? 대부분 C입니다. 자, 이런 이제 뭐 소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티끌에 의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 티끌인가요? 그게 아니라 티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구성하는 것들, 이 성간 물질이니까 대부분 누구예요? 수소여야 됩니다. C여야 된다. 그래서 C입니다. 맞는 보기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이렇게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고요. 우리 1번부터 쭉 들어온 친구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정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험인 수능이죠. 수능 잘 보세요.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